안녕하세요. 지식과 교양을 탐구하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14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성 평균보다는 조금 큰 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평균보다 작은 신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신장이 평균보다 큰 분들도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인간의 신장 혹은 몸무게 등 신체 크기와 관련된 특징들에서 엄청난 변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신장의 경우에도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키가 작은 남성이 160cm 초중반, 키가 큰 남성은 2m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40cm의 정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동물 종보다 변이가 더 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능성 있는 답변 중에 하나는 인간이 더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이 있는 답변은 우리가 인간들 사이의 변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개개인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집단으로서 인지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동물 종들의 신체 길이와 인간의 신장에 대해 변동 계수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변동 계수란 표본의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우리는 변동 계수를 통해 사과와 오렌지처럼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10종의 동물의 수컷의 신체 길이와 99명의 인간의 남성 신장의 변동 계수의 분포를 비교한 것입니다. 암컷의 신체 길이와 여성의 신장의 패턴도 동일해 보입니다. 이 자료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인간들 사이의 신장의 변이는 실제로는 다소 작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든 아니든 간에 개인들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개체 간의 이러한 변이는 진화의 원료입니다. 그러나 개체 간의 변이가 진화의 원료가 되기 위해서는 변이가 특정한 성질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변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부터 몇 개의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이의 종류와 그와 관련된 메커니즘과 이 메커니즘이 진화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유전자 변이의 궁극적인 원천인 새로운 대립유전자, 새로운 유전자와 새로운 염색체를 생성하는 돌연 변이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 비율, 돌연 변이가 발생하는 개인의 적합도에 미치는 변화, 그리고 집단의 장기적인 진화의 비율과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고려할 내용은 유전적 변이, 환경적 변이, 그리고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러한 용어들 중 일부는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용어들이 묘사하는 내용은 아마도 익숙할 것입니다. 우선 사람들 사이의 피부색의 변화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생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피부색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유전적 변이입니다. 또한 개인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색이 바뀝니다. 즉 햇볕에 그을립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피부톤이 동일하지만 한 명이 겨울방학 동안 카리브해에서 일광욕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다면 피부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적인 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 태닝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두 친구가 해변에서 하루를 보낼 때 한 명은 갈색으로 변하고 다른 한 명은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종류의 변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생명체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의 구조의 대부분은 단백질에 의해 제공됩니다. 다음의 그림에 나타난 세포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세포가 폐를 통과할 때 산소를 받아들이고 다른 조직을 통과할 때 산소를 배출합니다. 소장의 내벽에서 발견되는 배상세포는 점액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의 과립을 만듭니다. 배상세포가 이 과립들을 방출할 때 그들은 물과 결합하여 장을 윤활하는 점액의 구성요소인 료신을 만듭니다. 눈에서 빛을 검출하는 역할을 하는 간상세포는 로놉신이라고 부르는 빛을 흡수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구성요소의 역할을 하는 20개의 다른 아미노산은 다양한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어진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의 특성과 그것들이 함께 연결되는 순서는 단백질이 특징적인 3천의 형태로 감기고 접히게 만듭니다. 헤모글로빈의 형태에 대한 모델은 다음의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3차원 형태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 핵심적입니다. 생명체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양으로 단백질을 만들 것인가를 포함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그들의 유전 물질에 갖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은 일부 바이러스에서는 RNA입니다. 다른 바이러스와 모든 세포 형태의 생명체에서 유전 물질은 DNA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DNA에 기반한 유기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DNA 분자는 꼬여있는 사다리 혹은 이중 나선처럼 생겼습니다. 사다리의 각 반쪽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사슬입니다. 각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기, 디옥시리보스라고 불리는 당과 염기로 구성됩니다. DNA에서 발견되는 4가지의 염기,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은 4가지 종류의 DNA 뉴클레오타이드에 A, T, G, C라는 약칭을 부여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가닥의 염기들이 짝을 이루어 사다리의 단을 형성합니다. A는 항상 T와 C는 항상 G와 짝을 이룹니다. 이 때문에 DNA 분자의 두 가닥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닥의 A, T, G, C의 순서를 안다면 우리는 반대 가닥의 순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DNA 분자에 의해 운반되는 단백질 특정 정보는 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을 따라서 A, T, G, C의 순서로 암호화됩니다. 코딩 영역이라고 불리는 분자의 부분에서 세포는 일련의 3글자로 염기 서열을 읽습니다. 각 단어 혹은 코드는 특정 아미노산이 암호화된 단백질에서 특정 위치에 들어가도록 지정합니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서열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기체의 유전자는 염색체라고 불리는 긴 DNA 분자에 박혀 있습니다. 전형적인 염색체는 수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색체에서 유전자의 물리적인 위치를 유전자의 위치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인간의 7번 염색체에 있는 수백 개의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 중 몇 개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염색체의 수, 염색체의 크기와 그들이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와 이 유전자들이 나타내는 위치는 한 종의 개체들 간에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약 22,500개의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침팬지는 24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 개는 39쌍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에 의해 운반되는 유전적 명령의 전체는 게놈이라고 불립니다. 유기체가 번식할 때 그들은 게놈을 복제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복제한 게놈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유전자 변이, 환경적 변이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기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는 DNA에 암호화되어 있는 개체 간의 차이의 결과입니다. 다른 개인의 유전자에 쓰여진 지침은 특정 단백질의 다른 버전을 지정하거나
다른 양 혹은 다른 시간 또는 장소에서 특정 단백질의 생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변이는 외부의 요인이 특정 유전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생성되는지 혹은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영향을 줄 때 발생합니다. 개인들이 다른 환경을 경험할 때 그들은 다른 양의 단백질을 만들거나 단백질 기능에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표현형 대 환경의 상호작용은 DNA에 암호화되고 환경적 영향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게 만드는 개인들 간의 차이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개인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개념에 대해 일반화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전적 변이에 대해 인간의 미각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맛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이를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에게 적은 양의 화학적인 페닐치오카바마이드 PTC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인들은 그것이 매우 쓰고 불쾌하다고 느끼고 다른 이들은 거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각의 경험은 혀의 미래에 있는 미각수용체 세포의 표면막에 있는 미각수용체 단백질에서 시작합니다. 미각수용체 단백질은 다양한 형태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종류의 미각수용체 단백질은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과 쓴맛에 해당하는 식품에 있는 화학물질의 부분 집합과 결합합니다. 적절한 화학물질이 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미각 수용체 세포는 신경 자극을 뇌로 보냅니다. 뇌는 혀를 가로질러 미각 수용체의 메시지를 통합하고 맛의 의식적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쓴맛에 대한 미각 수용체 단백질은 제2형 미각 수용체 TASER입니다. PTC를 결합하는 수용체는 TASER38로 7번 염색체의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됩니다. 유전자의 코딩 영역은 333개의 아미노산의 서열을 지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팀은 여러 개체의 TASER38의 유전자를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다른 버전의 유전자가 다른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3곳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의 49번째 코드는 프롤린 또는 알라닌을 지정할 수 있으며 262번째 코드는 알라닌 혹은 발린을 지정할 수 있으며 296번째 코드는 발린 혹은 아이소루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라고 불립니다. 가장 흔한 TASER38 대립 유전자는 가변적 위치에서 특정되는 아미노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AVI와 PAV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개의 7번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두 염색체는 TASER38 유전자에 동일한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조합을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단지 대립 유전자인 AVI와 PAV를 고려할 때 가능한 세 가지 유전자형은 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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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V, PAV, PAV입니다. 개인이 보여준 특징들의 집합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표현형의 측면은 미각입니다. TASER38 유전자형이 감각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연구팀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표준 PTC 용액을 맛보고 맛의 강도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TASER38 유전자형이 아닌 다른 요인이 PTC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은 표시된 피실험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TASER38 유전자형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유전자형 PAV, PAV를 가진 사람은 가장 민감하고 AVI, AVI를 가진 사람은 가장 덜 민감하고 AVI, PAV를 가진 사람은 그 사이에 속합니다.
TASER38에서 333개의 아미노산 중 3개만 바꾸면 단백질의 형태 또는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여 PTC의 결합 능력, 결합에 대한 반응으로 신경 자극을 유발하는 능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TC는 음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맛을 보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버전의 TASER38은 다른 쓴맛에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맛들 중에는 겨자채소, 순무, 고추냉이를 포함하여 브로콜리와 그 친척들에게서 발견되는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유전자형 PAV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채소들을 유전자형 AVI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쓰다고 평가합니다. AVI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채소를 먹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쓴맛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의 개인들 간의 차이는 유전자형의 차이 때문인 만큼 그 능력은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됩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수명 주기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7번 염색체를 사례로 들어 염색체 수를 기록합니다. 우리의 수명 주기의 대부분 동안 우리의 세포는 2개의 7번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식세포를 생성할 때 각 정자나 난자는 무작위로 선택된 하나의 7번 염색체의 복사본을 받습니다. 난자와 청자가 결합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2개의 7번 염색체를 갖는 접합체를 생성합니다. 만약 생식세포가 하나의 7번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AVI를 갖고 다른 7번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 PAV를 갖는 부모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3가지 유전자형 모두 자손들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자손의 큰 표본에서 우리는 유전자형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발생할 것을 기대합니다. 대립 유전자 PAV는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브로콜리와 관련된 야채를 싫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야채를 먹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좋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대립 유전자 PAV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생존해서 번식할 가능성이 낮고 대립 유전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채들은 동물들이 야채를 먹지 못하게 하는 적응적 특징인 천연 독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영양가 있는 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그 식물이 함유한 독소를 섭취하는 것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중 일부는 쓴맛을 냅니다. 대립 유전자 PAV와 AVI가 전 세계 인류에게 공통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한 최고의 유전자형이 PAV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대립 유전자 AVI에 의해 암호화된 PTC 수용체의 버전이 브로콜리와 관련 채소에 덜 민감하지만 아마도 다른 식물에서 발견되는 독소에 더 민감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전자형 PAV를 갖는 사람들은 유전자형 AVI 혹은 PAV를 갖는 사람보다 음식에서 더 다양한 독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특정 식물 독소의 과다 섭취를 피하는 영양가 있는 식단을 찾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설이지 확립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험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변이의 3가지 종류인 유전적 변이, 환경적 변이, 그리고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 설명하려고 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환경적 변이와 유전자형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